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중국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좀 이게 새롭게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고 한편으로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단순히 이 중국 내부에 사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중 전쟁의 미중 갈등의 관점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많은 이제 언론이나 이제 그런 데서 보면 이것이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보면 화폐 전쟁으로 이어진다. 네.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디지털 화폐가 미중의 새로운 전쟁이 될 것인가?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죠? 그렇죠. 거의 네.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 대단히 낮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의 전쟁은 결국은 이제 최근 2년간은 맥주 마시기 대회였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맥주 마실 때 보면은 누가 오래 마시냐가 중요하지, 네. 빨리 마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양의 싸움. 네. 그렇죠. 그래서 버티기가 잘해야 되는데, 미중의 최근 2년 동안의 전쟁은 무역전쟁이었죠. 거기서 놓고 보면은 이것이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냐의 이제 승부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공격했고 중국은 방어를 했지만, 이게 미국이 완벽하게 이겼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유는 찌르면은 중국이 월등히 더 아프죠. 근데 이것을 이제 감내하는 그 인내력의 지수는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의 통제력도 있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이기 때문에 아프다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무역 전쟁가 좀 안 되면 결국은 다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놓고 보면요, 이 금융전쟁이 제가 우리 미중 그 전쟁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중의 전쟁은 이제 화폐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패권 국가의 부상은 맨 먼저 시작하는 건요, 교육부터예요. 인재 양성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 군대가 네. 군사력이 커져요. 그리고 이제 무역이 이제 세지는 거죠. 그런 다음번에 나타난 게 뭐냐면 금융력이 커져야 돼요. 금융센터가 돼요. 그게 이제 최근 500년간의 중요한 왕조들의 이 지금 그 성장의 패턴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파란 색깔이 저게 교육입니다. 인재 양성이죠. 그리고 빨간 색깔이 저게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하고 테크고요. 네. 그리고 초록 색깔이 이제 경쟁력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번에 보면은 군사력, 무역, 그리고 이제 좀 희미하게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파이낸셜 센터. 네. 금융이 같이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이제 패턴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800년 이후로 보면 이게 금융이 가장 취약해요. 지금 2000년대로 보면. 지금 네. 동그라미 쳐놓은 이 혁신이나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고 있지만, 금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을 해요. 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가장 낮은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공격을 뭐를 하려 그럴 때 네. 중국이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 되죠. 그래서 좀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1935년부터 미국이 2차 대전부터 이제 각 나라들하고 전쟁을 할 때 보면 역시나 무력으로도 전쟁을 하지만 금융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을 봉쇄시키면서 이제 들어가면 그 나라가 쉽게 이제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기로 하는 전쟁,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가 이제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냐의 개수를 표시한 건데요. 미국이 한 8,000개, 중국이 한 250개 이렇게 갖고 있지만, 이건 250개 갖고 있으나 8,000개 갖고 있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8,000개를 중국에 다 갖다 보면 중국도 다 죽지만, 250개를 미국으로 다 갖다 보면 미국 다 죽는 거죠. 일단 그 수준 다 넘어섰단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역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이제 금융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금융의 의미는 그 나라의 금융력은 결국은 돈의 힘이에요. 네. 돈의 힘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금리에서 나타나죠. 돈이 의미가 있는 파워풀한 거면 그 돈을 쓰고 싶으면은 이자를 많이 내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이게 85년 이후로 보면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지금 뭐 제로 금리까지 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중의 전쟁이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거는 2018년에 이제 무역 전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이게 기술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갈 그림은 결국은 이제 커런시와 이 화폐 전쟁 그리고 더 이제 세게 가게 되면 그것은 이제 슈팅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서 있는 단계는 이제 무역 전쟁이 끝났고 네. 지금 이제 그 기술 테크 전쟁까지 네. 이제 왔고요. 네. 이제 커런시워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2021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러면은 그 적대 국가들을 혼내줄 때 어떤 방법을 쓰냐 하는 건데 그게 보면 미국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이 5가지나 되는데 IEPA라고 그 긴급 경제 권력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9.11 때 이제 중동한테 썼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많이 썼던 심심한 1976년에 국가 비상사태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자주 썼던 국방수권법이 있고 그리고 부시가 썼던 미국 애국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만들었던 적대국가 무역법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제재할 때 이런 걸 썼고 그래서 이 금융 제재를 미국은 이런 5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뭐 그때마다 이 지도자의 입맛에 따라서 바꾸고 뭐 이러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본격적인 금융 제재를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미국이 앞으로 쓸 수 있는 제재는 크게 보면 3가지 통로에 9가지 수단이 있어요. 3가지 통로에 9가지 수단. 그렇죠. 중국을 이제 목줄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투자가들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금융 자유화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을 열어놓으면 거기다 돈을 대거 갖고 들어가서 버블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을 잡아뜨렸을 때 그 방법을 썼고 그래서 금융 자유화를 강요해서 시장을 개방시키는 겁니다. 중국이 계속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조금씩 개방하고 있고 두 번째 금융 주체 면에서는요 한 3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달러 결제망에서 중국을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고화가 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번에 이제 특정 국가나 전략 핵심 산업의 자금 조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 국방성이 이제 중국에 중자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 미국인들이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금 조달을 막는 방법이 있었고 블랙리스트 올리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S&P나 무디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신용 등급을 확 낮춰버리는 거죠. 아, 그렇게- 신평사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금 조달 코스트가 확 올라가게 되죠. 국가 신용도 낮추는 거니까 아니면 기업 신용도 뭐 낮추는 둘 다 거니까? 할 수 있죠. 아. 뭐 중국은 국가 기업들이 네.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금융 수단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가지고 손을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의도적으로 화폐 가치를 이것을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또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들어가서 버블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달러 기축 통화를 이용한 양털깎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한테 대해서 미국이 썼던 방식은 환율 조작국 지정이에요. 네. 그것을 했는데 문제는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 환율 조작국 지정이 처음이 아니라 이게 중국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92년부터 94년까지 5번, 그리고 2019년에도 한 번, 뭐 이렇게 썼는데, 지금 2020년 1월 달에 해제를 했지만 2019년에 환율 조작국 지정을 했지만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환율 조작국은 2가지를 할 수 있어요. 종합무역법에 의한 환율 조작국 지정이 있고 교역촉진법 2015년에 있는데 2015년에 교역촉진법을 하게 되면 조건이 있어요. 3가지 조건을 맞춰야만이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때는 이게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죠. 그래서 이 1988년에 종합무역법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만 했는데 이건 처벌 조항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2020년에 이걸 슬쩍 풀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중의 그 금융전쟁은 이것은 네트워크 전쟁이 더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달러 결제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것. 왕따 전략.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스위프트망이 이게 그 전 세계인 달러 결제망에 빼는 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중국과 전 세계 기업이 다 거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중국과 거래하는 당사자도 또 거래를 못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제 물류 유통 이제 무역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엔 중국이 너무 큰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 이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 이 무기는 갖고 있다. 그러나 이걸 함부로 쓰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이번 타이밍에 왜 디지털 화폐를 얘기를 드리질 않았냐 그러면 지금 이런 국면에서 놓고 보면 디지털 화폐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없어요. 저게 지금 있는 시스템 상에서 놓고 보면 제재 하에서 이것이 뭐 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사실은 지금 아직 아니죠. 그리고 디지털 화폐라는 게 중국 자체가 아직 자기네 동네 구멍가게에서 겨우 쓰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세계적인 전쟁터가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 먼 나라 얘기고 지금 당장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오히려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기존에 있는 화폐 시스템 이 결제 시스템 하에서 이것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지 네. 디지털 화폐에서 이거 전쟁을 한다거나 이럴 수가 구조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아, 지금 미중 간의 전쟁의 전선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끌어들여서 미중 전쟁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거 아직 중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네.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걸 전쟁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서 미중의 전쟁터다 막 언론에 막 나오지만 그것은 조금 오바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한번 보자는 거죠. 정말로 디지털 화폐에 이 가지고서 네.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냐 없냐. 그걸 한번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